예, 예, 참 주중인데 이렇게 바쁘실 텐데 참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오늘이 이제 딱 이제 중간이네요. 벌써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평소에 잘 듣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제 좀 상반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약간 생소하고 좀 약간 좀 평소 가졌던 그 생각하고 좀 다른 면이 이제 있을지라도 한번 그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입장이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기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신론적 입장과 이제 무신론적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신론적 입장은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그 뭐 치고할 필요도 이제 없고. 근데 유신론적 입장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소위 이제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말이 이제 요즘은 워낙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호칭이야 뭐 어떻게 뭐 명칭이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구절들이 사실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기원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나 이제 제가 속한 그 창조학회나 또 이제 기타 여러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기독 단체에서 만든 그런 기원에 관한 그런 문제를 연구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이제 그런 단체에서는 이제 대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학술적인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기 이전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읽고서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창세기 1장만 해도 이걸 학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한이 없습니다. 논쟁을 해도 끝이 없고 뭐 이 단어 하나 가지고서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제 그런 것 갖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학문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학문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학문의 한계가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이다. 성경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 이 기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유신론적 진화론을 절대로 이제 채택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창조과학과 신앙 중에서 오늘 제 4강이죠. 3강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로서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기원은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장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6일 동안에 쭉 이제 창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치시면서 그 생명을 이제 또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동물 그리고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지만은 그 전에 또 식물도 있고 그것도 다 생명이죠, 그죠? 뭐 물고기도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바탕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더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그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이제 있죠, 그죠? 이제 그건 참 이제 귀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날에 그 문화명령을 주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런 문화명령 또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탐구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명 자체를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른다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냥 과학의 이름으로 이것은 이제 기원에 관한 그 입장을 기원에 관한 그 내용을 탐구하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 진화론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좀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화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그 진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은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였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의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설과 생명 속생설 이렇게 나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 이거는 뭐냐? 이제 옛날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 생명체 또는 생물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무생명체로부터 그냥 우연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그 대상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어떤 음식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음식물인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무슨 뭐 벌레도 생기는 것 같고 막 썩고 구더기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음식물은 분명히 무생명체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분명히 움직이기 위해서 생명체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이제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배를 했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건 뭐야? 1600년도인데요. 이게 연도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헬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땀에 젖은 더러운 셔츠와 밀 이삭을 뭐 21일간 방치했더니 여기서 이제 쥐가 생겨났다. 그죠? 이게 요즘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했다는 사람이 이제 니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닭고기즙하고 야채즙을 이제 가열해서 시험관에 놓고 코르크 마개를 막은 뒤 다시 가열해서 방치해 두었는데도 미생물이 발생했다.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멸균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미생물이 발생한 것을 이렇게 관찰해서 이게 생명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레이벤 후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물론 현미경을 이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을 갖고서 온갖 대상을 이제 관찰하고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주 이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레벤 후크도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서 온갖 대상을 다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연 발생설을 이제 주장을 했죠. 뭐 지금 이 사람 이름을 딴 어떤 저널도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자연 발생설 아무데서 무생명체로 발생한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속생설, 생명은 생명체로서만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런 생명 속생설을 이제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디가 이제 생명 속생설을 이제 주장할 때는 이미 이제 요 생명의 자연 발생설과 이제 많은 논쟁이 이제 있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실험을 했냐면은 생선 토막을 각각 두 개의 병에 넣고 한쪽은 뚜껑을 씌워서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고 다른 쪽은 뚜껑을 씌우지 않고 열어놨더니 구더기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실험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디라는 사람은 이제 생명은 생명체로서만 유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뒤에 스팔란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비슷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제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생명 속생설을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S자형 플라스크를 이용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기를 백주목 실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게 잘 보이나요? 아니면 여기 좀 끄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파스텔의 백주목 실험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깃집 같은 이렇게 생명체가 잘 번식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끝을 이렇게 가열해서 이렇게 백주목처럼 이렇게 기드랗게 굽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여기 내용물을 끓이면은 일단 이렇게 멸균을 이제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발견해서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완전히 멸균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생명체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여기에 이제 물방울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맺혀가지고서 외부에서 이 공기는 통하지만은 그 미생물 같은 이제 공기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물체는 여기를 통과를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놨더니 이것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여기서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를 백조목을 딱 이제 잘라서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금방 내부에서 그다음 미생물이 이제 발생한 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단순한 실험인데 이 실험을 이 파스텔레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여러 번 이제 수행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주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 1800년도 이것도 이게 1866년입니다. 이게 또 잘못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아주 최고의 위대한 이제 과학자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논문으로 쓰고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사진이 지금 파스테르 연구소가 이제 있습니다. 파스테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세운 연구소죠. 여기 아주 세계 굴지 연구소인데 아직도 이것이 이제 전시되어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 생물의 자연 발생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가 않았죠.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요 다윈이 1859년에 이제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진화론이라는 이런 개념, 진화라는 개념은 훨씬 그 이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런 개념이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진화론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요 다윈의 그런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윈은 그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은 이제 결코 생각은 이렇게 물론 이제 아이디어는 냈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제 생명체가 왜 이렇게 다양한가? 그러니까 이 비그로를 타고서 몇 년이죠? 그러니까 7년인가요? 이제 5년인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생명체를 이제 봤습니다. 너무나도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체를 보고 또 많은 표본을 수집하고 함으로써 그것을 한 가지의 이론으로서 그 생명의 다양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기원이라는 이 책에서 다윈은 이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불변이 아니다 이겁니다. 종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종 하면 이제 스피시스죠. 이제 가장 이제 분류책에서 가장 맨 밑에 있는. 근데 이제 종을 이게 서로 이제 교배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종은 이제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게 바뀔 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modification 이게 좀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게 descent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 그러니까 변이를 수반한 유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다윈은 뭐 유전자라는 걸 전혀 몰랐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생명체는 공통 주상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대담한 그런 주장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화 과정을 확대하면 다양한 생명체 모두 또는 거의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생명체가 처음에는 아주 공통 주상 그것이 이제 단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게 소위 이제 진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됐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자연 선택. 근데 이 자연 선택은 다윈은 주장하기를 무목적인 그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전혀 어떠한 이성적이나 어떠한 그 지성의 도움이 없이
무목적적인 자연적인 과정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손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 이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철학적인 개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세계관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통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다윈이 주장하는 그런 진화의 그 내용과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밑에 있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아무리 주장해도, 왜냐하면 이게 성경과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려고 이렇게 주장을 해도 실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데 가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렇습니다. 생명의 진화. 이제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까지 왔잖아요, 그죠? 뭐 사람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이제 원숭이부터 유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사람 어디서 왔느냐? 그 약간 좀 하등한 것,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점점 이렇게 이제 왔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결국 이게 무슨 뭐 지렁이 같기도 하고 아메바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것은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라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역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등한 생명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메바가 있어요. 근데 아메바도 더 단순한 건 뭐죠? 그냥 어떤 단일 세포, 그죠? 그런 개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단일 세포보다 더 간단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은 이제 세포 하나도 너무너무 복잡해서 세포 하나가 마치 우주랑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세포를 지금 완전히 지금 사람이 이해를 아직도 못한 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뭐 DNA도 있고 단백질, 뭐 또 뭐 여러 가지 물질, 뭐 당 성분도 많이 있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소기관들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이제 모여진 거. 그러니까 세포만 해도 일단 여기서 어떤 스스로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이제 생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은 그 밑에는 이제 무생명체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화학 물질이 모여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이제 뭐 코어 셀레베이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건 뭐냐? 결국은 그냥 저거란 겁니다. 그냥 뭐 원자, 분자 또는 원자. 원자보다 단순한 것은 소립자. 그럼 소립자 단순한 게 뭐냐?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쿼크니, 렙톤이 뭐 그런 건지 그건 이제 물리학 영역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럼 그거보다 더 이전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또 진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 논리적으로는 이게 쭉 가다가 결국은 이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인 귀결에 의해서 이 생명체의 진화는 그냥 다윈 이론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이 다음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다윈이 한번 얘기를 보면은 이 자연 선택 이 개념을 다윈이 이제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누구죠? 다윈을 아주 열렬히 지지했던 영국 지성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다윈의 불독이라고 하고 아주 그 한마디로 싸움꾼이죠, 싸움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있던 영국 그 성공의 주교랑 논쟁한 건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무슨 돼지보다는 어떤 원숭이 되겠다 뭐 그런 뭐 하여간 뭐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연 선택 또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이제 자연 선택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다윈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 누구니까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썼습니다. 근데 이 자연 선택이라는 이 개념에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그런 과학 철학자들이 예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개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보시면은요, 이 동어 반복으로서의 자연 선택.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동일한, 그러니까 순환 논리에 이게 걸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최적의 유기체가 최다의 후손을 생산하고, 최다의 후손을 생산하는 유기체가 최적의 유기체다. 그러니까 이 최다의 후손을 생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최적의 유기체가 최다의 후손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최대 후손을 생산하는 유기체가 바로 최대 유기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연에서 뭐가 살아남느냐, 어떤 생명체 살아남느냐, 자연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적합한 것은 뭐냐? 자연에 살아남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이게 뺑뺑 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철학적, 논리적 오류를, 그런 동어 반복적인 이 내용을 그 전에부터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환 논리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과학 철학자는 이 칼 포퍼,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이 칼 포퍼가 이제 이 과학을 정의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칼 포퍼가 이 진화론은 아주 굉장히 비판했어요. 즉 자연 선택은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유명한 그런 무슨 뭐 저기 논리학적인 어떤 명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칼 포퍼가 진화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칼 포퍼가 또 진화론뿐만 아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물론도 아주 칼 포퍼가 아주 거기에 이제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그런 비판을 했죠. 근데 하도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아주 반격이 워낙 거세가지고서 나중에는 자기 이제 입장을 조금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연역적 논증으로서의 자연선택,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연역과 귀납적인 방법 있잖아요. 진리를 찾아가는데 귀납적인 방법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서 거기서 어떤 공통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연역적인 어떠한 하나의 명제로부터 이게 우리가 이런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보면은 자연 선택은 바로 연역적 논증이다 이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번식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번식을 하고 하는데 이제 유전적 변이를 보여준다.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유전적 변이는 번식에 대한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번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성공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변이는 실패하여 생명체는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다고 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증명하지만은 그것이 진화의 원동력임은 증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연역적인 논증으로서 우리가 자연 선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화의 원동력으로서는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자연 선택은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진화론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다윈도 그랬죠. 물론 다윈 당시에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다윈은 이렇게 자연 선택을 하나의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이제 예측하기를 아마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이제 더 나은 증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 뒤로도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이제 아주 진화론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석좌 교수인 루차드 도킨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진화의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되는 게 뻔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이제 국내 이제 아주 진화론의 아주 대보라고 아주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이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고 강연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항생 물질에 대한 저항력,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 있잖아요. 우리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 물질을 개발해서 거기를 이제 투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죽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 세균의 저항력이 생깁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죠. 이거를 듭니다. 이거를. 이게 바로 진화다. 그러니까 세균이 항생 물질에 적응해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또 핀치세의 불이. 그러니까 이제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이제 쭉 여행하다가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해변가에서 상당히 몇백만, 한 600마일인가요? 떨어진 그쪽에 이제 갈라파고스 이제 군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의 다양한 걸 이제 관찰했는데 핀치새라는 조그만 새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섬들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핀치새가 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을 때 좀 이제 부리 모양이 다르다. 이제 그걸 관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다윈이 핀치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름 자체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부리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그죠? 또 후추나방의 색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국에서 공업화, 이건 좀 이따 이제 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색깔이 주변의 이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밖에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은 실제로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것이 진화의 원동력으로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란 거죠. 그죠? 다음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자연 선택이 한번 새로운 정보를 생성시키는가 한번 이걸 한번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이제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누가 사람이 이걸 잘 돌봐줘야지 이게 살아남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이 별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게 이제 도태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이 정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진화를 또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진화는 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이게 더 진화했다는 것은 이 정보적인 측면에서 요즘 정보과학이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없던 정보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게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저 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어떤 이제 개가 이제 있거든요. 개에 이제 털이 있는데 이게 미디엄 렌스 포라고 해서 이 털 길이가 적당한 길이에요.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환경에 이렇게 적응돼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L은 털이 이제 large, 크고 small.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 요 중간 사이즈의 털을 갖고 있는 개는 요 이런 털을 낼 수 있는 유전자가 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긴 털과 짧은 털, 그죠? long, short가 낫겠네요, 그죠? 그런데 요 둘이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각각 유전자끼리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긴 거, 짧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런 개가 있고 또 짧은 유전자만 갖고 있는 개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긴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후손이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이 예를 들어서 아주 혹독해졌다고 보세요. 추워졌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자연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입해 보면은 이 짧은 털을 갖고 있는 것들, 그죠? 요거 두 개가 이런 유전자는 미디엄 털, 이제 중간 길이나 짧은 털을 갖고 있는 이런 개는 살아남기 힘들어서 도태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직 그 긴 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 긴 털을 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요 개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개들이 서로 이제 교배를 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전부 다 긴 털을 내는 유전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전부 다 긴 털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너무 단순화된 그림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여기 조상인 유전자, 아주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한 건데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자연 선택이 작동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정보의 다양성이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정보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졌다. 그러면 요 개들은 두꺼운 털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오히려 정보를 생성시키지가 않고 감소시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 다윈은 돌연변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윈 때는 그냥 진화의 원동력을 그냥 자연 선택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1900년도 초에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도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아예. 이런 유전자, 그 DNA에 있는 염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걸 치환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이제 뭐
달리 이렇게 유전될 수도 있고 발현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돌연변이까지 포함해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다윈주의자다 이렇게 신다윈주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발견되고서 이것이 정말로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 정보가 변화되는 것이 돌연변이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말이죠. 거의 99.99% 이상이 다 해롭습니다. 여기 닭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닭이잖아요. 이게. 별로 날개도 없이. 그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이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있는 그 형질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그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겠느냐. 그것이 축적되면은 진화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더 축적되면은 새로운 종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에나 일단 불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여기 보면은 말이죠. 초파리 사람들이 이제 초파리를 돌연변이를 많이 시켰어요. 이런 것 갖고 실험하기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근데 초파리는 굉장히 짧거든요. 다루기도 쉽고. 근데 이제 이거를 돌연변이를 사람이 어떻게 시켰냐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돌연변이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찾다 보면 연구를 전혀 못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시켰습니다. 뭐 엑스레이 쪼여주기도 하고 막 뺑뺑 원심블랙에 돌리기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 다가 초파리가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돌연변이는 진화 운동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세포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실제로. 그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하면서 유전 정보가 그대로 복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어떻게 되죠? 그 돌연변이를 고치는 그런 그 분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일어난 그 잘못 복제가 된 것을 또 찾아가면서 그 고치는 그런 메커니즘이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복구가 되죠. 원상태로. 그리고 또 세포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 돌연변이 일어나면 스스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죽는 거죠. 또는 이거 죽지 않고 있으면 이게 암세포로 됩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어떻죠? 그러니까 세포인 세포인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 그리고 이제 암세포가 위험한 것이 암세포의 증식 능력이 일반 세포보다 훨씬 빠르죠. 한 10배 정도는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나아진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것을 돌연변이를 그 정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면 말이죠. 과연 돌연변이가 새로운 정보를 생성시킬 수가 있는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 물론 약간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가 새로 생기자면은 새 정보를 담은 새 DNA 서열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DNA는 유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염기 쌍이라고 그러는데 염기 쌍이 30억 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서 각 쌍들이 이제 30억 쌍이 있거든요. 근데 DNA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다 저장돼 있는데 그 DNA는 정보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로부터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 신체에서. 근데 잘 보세요. 새 정보를 담은 새 DNA 서열은 돌연변이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DNA가 바뀌어야지 그게 바로 돌연변이니까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일어난다는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약간 어려운 말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그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가 뭐 두 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바뀌는데 이것이 한 세대당 또 한 뉴클레오타이드당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에 많아서 8승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경우에 보면은 요 DNA가 몇 쌍,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가 있냐면은 30억 쌍 있어요. 30억 개. 그러니까 이제
이저 쌍이기 때문에 60억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쌍으로 치면은 30억이니까 3 곱하기 10에 어떻게 되죠? 9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해버리면은 그 한 세대당, 그러니까 사람이 한 세대당 약 30회의 돌연변이가 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 내에서 이 DNA 복제라는 것이 아주 정교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평균 1년에 1회 정도의 그런 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확률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유전자에서 딱 한 군데만 바뀌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유전자에 연속적으로 점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의 부호로 된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전자가 이 100개로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어떤 단백질을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때요? 100개가 이렇게 이런 확률로 이게 100번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우리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물론 이걸 이렇게 굉장히 뭐 단순화된 계산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래서 약간 딱딱한 얘기는 이제 벗어나서 한번 진화의 아이콘, 즉 진화를 상징한다고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워왔던 또 아직도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교과서에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기회가 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보면은 이제 화학 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진화뿐만 아니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무생명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화학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유기물에서 만들어지죠. 유기물은 또 무기물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적인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파린이라는 그 구소련의 그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이 화학 진화를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답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지식을 갖고서 막 복잡하게 책을 썼는데 한마디로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성 가능하냐? 그거를 소위 이 실험실 내에서 이 내용을 증명했다는 거 주장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요 두 사람이에요. 유레이와 밀러. 그러니까 이제 이 유레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1950년대에 시카고 대학 화학과의 교수였거든요. 이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유레이가 이제 하루는 이제 대학원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무생명체에서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무기물이 잘 조합을 하면은 유기물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떡합니까? 옛날 지구 환경이 환원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대기가 있잖아요. 지금 대기에 산소가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산소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붙이면은 다 타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화학적으로 보면은 산소랑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학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진화가 안 일어나고 다 타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나서 엉뚱한 거로 가버리는 거죠. 그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산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레이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대학원생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볼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밀러가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한번 자기 해보겠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정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집어치자고 해서 실험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 아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가지고서 이것이 아주 놀랍게 선전이 됐죠. 그러니까 그 실험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커다란 유리 기구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가 이제 비었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환원성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원 산화 이거는 여러분들 따지지 마시고 산소가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가 이렇게 H2O처럼 이렇게 하나의 화합물로는 있지만은 단독으로 O2라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뭘 집어넣냐? 메탄, 암모니아, 수소, 또 물 같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기체적이죠. 여기를 집어넣고서 양쪽에다가 이 전극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킨 겁니다. 방전을 시켰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이게 벼락이 치는 것처럼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방전을 시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방전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이제 이 기체에 이제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받고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서로 막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해서 이것이 이제 밑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켜서 저 밑에 요 트랩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반응한 물질이 여기서 고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물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서 이것을 며칠 동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여기 봤더니 뭔가 이제 고였어요. 고였더니 이 고인 물질을 이제 채취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출혈 물질은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분석된 물질을 아미노산, 핵산, 당. 아미노산은 뭐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아미노산이고 핵산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핵산이고 당은 뭐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몸에도 이제 아주 다당류가 많잖아요. 그것도 생명 현상의 필수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즉 생명 현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성분이 여기서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게 화학 진화의 증거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정말 무생명체에서 생명체로 가는 그 첫 단계를 증명을 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무지무지 많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가정한 원시 대기가 성간대기 물질적 환원성이었을까?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겠어요? 산소가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무게로 치면은 아마 실리콘도 무지 많고 또 산소도 많고 수소도 많고 질소도 많고 근데 산소가 지금 이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공기 중에 약 21%가 산소고 여러분 또 돌 같은 거 보면은 돌이 다 산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한 물질인데 과거에는 대기에 산소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가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CO2도 있었고 또 산소도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왜 환원성을 가정했냐면은 화학 진화가 일어나려면은 산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그런 귀결로서 논리적인 그런 결론으로서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유기물이 어떻게 파괴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물질이 생성되면은 잽싸게 밑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흘러내려가서 고이잖아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그런 장치가 어떻게 존재했을까? 아까 말하는 그런 정교한 실험 장치는 인간의 지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유기물이 혹시 생성이 돼도 똑같은 그런 전기 방전, 벼락 같은 거 그런 것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죠? 자연계는 그런 정교한 메커니즘이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미노산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은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이 똑같긴 하지만은 절대로 안 겹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화학적 용어로 이제 거울상이다. 그러니까 거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똑같은데 절대로 겹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그 문제. 또 이제 결국은 자연계에 밀러 장치와 같은 정교한 실험 장치가 있었을까?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지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진화라는 맞지 않죠. 다음이요. 근데 금방 말한 아미노산의 손상이 뭐냐면은 보세요.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 뭐 이렇게 적당히 이제 어디서 따온 건데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도 왼쪽 아미노산, 오른쪽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면은 이것이 완벽히 똑같고 이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두 개가 동일한 양이 생성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요 중에 L형입니다. L형. 말하자면 왼쪽 아미노산만 이게 이용돼요.
오른쪽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 인간이 아닌 다른 그 생명체에서 이게 요 D형 아미노산이 가끔씩 발견되지만은 전부 다가 L형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따져도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일단 유기물이 생성되면 그 다음에 유기물이 모여서 이렇게 뭐 무슨 코아 세레베이트라는 유기물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더 모여서 무슨 또 이제 생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 우연 오랜 시간 이렇게 해서 생명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과학적인 증거로서는 아미노산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합성될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믿음은 뭡니까? 이미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일단은 진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확률적인 우리가 그런 계산으로 이게 보여줘도 그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세포라도 DNA와 최소한 124개의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또 확률로 이렇게 따져본 겁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죠? 이게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생명체 우연히 생성될 확률은 이 정크야드 그러니까 아주 저 고물상 거기에서 온갖 부품이 다 모여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서 나중에 봤더니 어떤 보잉 747기가 생겨났다. 이럴 확률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이제 그 밀러 실험, 이제 그 실험이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진화의 상징인 뭐냐? 다윈이 개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여기에 자기 그 노트에다가 스케치한 겁니다. 이게 개통수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개통수입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창조론자들은 이런 개통수를 인정하지만 이게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각 종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은 식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뭐 하등 한 동물 이렇게 뭐 어떤 동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재수없게 요 선을 타고 이렇게 된 거, 그죠? 진화론에 의하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스케치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이렇게 다 나왔다.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이게 다윈의 개통수가 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럼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약간 그 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진화론에서는 이 공통 주상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화석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중간종의 화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복잡하게 발전되는 생물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윈 당시에는 화석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안 됐고 또 많이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윈한테 굉장히 아주 골칫거리가 화석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석이 이 중간 화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윈은 이제 죽을 때 그 중간 화석이 이제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죽었는데 다음이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지층 이렇게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물론 고생대 이전은 또 선캄브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를 지층을 12개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12개의 지층이 항상 발견되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나온 지층을 다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층의 아주 보고라고 하는 그랜드 캐년만 해도 12개 안 나고 겨우 5개밖에 지층이 발견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층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확립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고생대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요 캄브리아기라는 요 지층이 있어요. 여기 지층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소위 말해서 캄브리안 대폭발. 이게 여기서 무슨 뭐가 터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캄브리아기에서 이 지층에 많은 화석이 발견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요 캄브리아에서 발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비록 하등한 그 생명체이긴 하지만은 아주 다양한 화석 그런 생명체의 화석들이 아주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거죠. 절대로 어떤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아주 다양한 형태, 즉 동물 분류학상 모두
이제 기본적인 몸의 형태가 모두 여기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나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캄보리아 요 지층에서 발견된다 해서 이것이 캄보리안 대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 다윈의 교통수는 사실은 문제가 많고, 그럼 이제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설계 모델에서는 중간종의 화석은 없고 모든 생물의 기본 형태가 동시에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과 뭐죠? 개, 그리고 뭐 여기 뭐 개구리, 또 장미 이런 것은 분명히 각각 다른 종이죠, 그죠? 물론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인종이 있지만 이것은 같은 그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종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이걸 갖다 이제 진화라는 말을 굳이 쓰자면은 소진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개랑은 분명히 다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창조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윈의 개통수 같은 그런 개통수가 각 종마다 다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통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도 뭐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변이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진화의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를 보겠습니다. 상동성이죠. 상동성. 이게 호몰로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도 그렇고 뭐 치타, 뭐 고래, 또 이제 박쥐도 그렇고 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람들 진화론자는 진화돼서 어떤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게 해부학적으로 이제 구조가 비슷하다. 즉 서로 상동이다, 상동기관이다.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상동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다리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포얼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람으로 이제 진화할 때는 이것이 이제 손이 됐다 이거죠. 손이 되니까 손은 이렇게 뭐 달리갈 때도 쓰지만은 어떤 뭐 짚는 용도, 그죠? 그런 걸로 쓰고, 이것이 이제 치타 같은 그런 동물에서는 요 앞발이 주로 이제 달리는 데 쓰잖아요. 근데 이제 고래도 이런 상동기관이 있다. 고래 이제 앞에 요게 뭡니까 이게 뭐 진화론인가 요게 있는데 이것도 해부학적으로 보면 뭐 색깔을 이렇게 달리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제 약간 길이도 틀리고 그러지만은 이제 일단 비슷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박쥐도 고래는 헤엄치는 데 쓰고 박쥐는 나는 데 이제 쓴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능에 관계된 뼈의 구조가 서로 비슷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통 조상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척추동물의 앞다리는 구조상 비슷하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을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고 손이 있고 또 이제 동물이 이제 네 발로 이제 달리고 하고 또 고래가 이렇게 헤엄치고 박쥐가 날 때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구조 말고 구태하고 특별하게 다른 구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물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동기관을 창조론자들은 이 공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공통의 그런 계획, 그죠? 어떤 특정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그런 비슷한 구조를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윈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리한 것으로 조금씩 그 변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진화론자는 이렇게 또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그걸 지배하고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비슷한 유전자가 관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비슷해도 동일한 유전자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구조적으로 상동기관이 아닌데 동일한 유전자에서 유래한 기관이 발견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론자들이 그러한 그 주장을 많이 이제 반박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상동기관이 진화의 증거라는 주장의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순환 논리 그런 오류에 또 이게 걸립니다. 공통 추상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가진다. 또는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가짐으로 공통 추상이 있다는 증거다. 이걸 그냥 막 왔다 갔다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순환 논리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비슷해도 유전자가 틀릴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상동기관이 아닌데도 동일한 유전자에서 유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진화의 한번 상징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유명한 해켈의 배아 발생도입니다. 여러분 요 구조 이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아주 다윈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걸 약간 오랜말로 하면은 온토제니 리캐피출레이트 파일로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체 발생 이게 뭡니까? 어떤 하나의 개체가 수정이 된 후로부터 쭉 발생해서 온전한 성체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정돼서 이 성체로 되기 근데 요 배아 상태에서 배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더 가면 이제 완전히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 단계 말하자면 발생의 초기 단계는 이 개체의 발생, 이게 온토제니는 계통 발생. 그러니까 계통 발생은 뭐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그런 계통을 밟아간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는 맨 오래 있는 건 사람이고 이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은 뭐 물고기로부터 해서 그 해켈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 연구했다고 이제 연구해서 초기 이게 배아 상태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나 물고기나 다른 거나 도롱뇽이나 뭐 다 비슷하죠?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쭉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개체 발생할 경우에 처음에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온전한 다른 모습이 이제 된다. 이거 봐라. 이것이 바로 진화의 그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람이고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발생할 때는 진화의 흔적이 이렇게 계통 발생을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그것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교과서에 지금까지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배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아주 강력한 진화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해켈이 완전히 이것을 조작하는 거라고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해켈이 요 그림을 그러니까 제시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많이 틀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물고기 같은데 이렇게 배아가 아까는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틀립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람부터 해서 틀린 모습이 아주 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해켈이 이 데이터를 위조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를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진화를 부정하고 진화의 아이콘이라는 책을 쓴 그 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단 웰즈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자기 그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생물학을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때 이거를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보고서 정말 이게 진화의 증거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위조됐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위조된 그림이 교과서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죠? 지금 죽었지만 이제 하버드대 고생물학 교수인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면은 또 그 얘기 하고 있네. 그렇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계속 이런 조작된 그림이 계속 교과에서 실리느냐? 그거만큼 진화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화 그 그림 자체는 위조가 되었지만은 진화라는 개념은 여전히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화라는 개념을 이제 그 해켈의 배아 발생도 비록 조작이 됐지만은 그만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위조됐다. 이것이 이제 프로드, 리디스커버드. 이미 예전에 이제 프로드 이게 위조잖아요. 위조? 사기.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그 내용에 실린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한번 시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조세도
이제 진화의 강력한 증거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시수새가 과연 그 이제 중간 단계의 화석인가? 그러니까 시수새는 뭡니까 이게? 파충류에서 조류로 이 진화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수새가 처음에 독일 이렇게 졸른호펜 여기 이제 주라기 지층에서 이때 처음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제 중간 단계 화석으로서 그렇게 왜 곽광을 받았느냐? 보시면은 파충류와 조류의 그 중간 모습이 물론 이 모습 자체는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게 이제 새 머리고 이렇게 새 다리고 날개 깃털이 있고 그러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 날개가 있고 또 깃털이 있고 또 이빨이 있습니다. 새 이빨. 그리고 또 긴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새 측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날개에 또 발톱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빨, 새는 이빨이 없잖아요. 날개에 발톱 달린 새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게 파충류와 조류의 진화의 중간 단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기에 한 논문도 많고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수새가 이게 아주 전 세계에서 흔하게 이게 이제 그냥 계속 발견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단 6개만 존재하고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화석인데 또 몇 개는 아주 굉장히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희미한 그런 화석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독일의 석회암지대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개수수만 막 수십억 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달랑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요거 몇 개 가지고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게 이제 거의 중간종이라고 주장되는 거의 유일한 화석입니다. 그 수많은 화석 중에서 다음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조새는 근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이미 시조새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류다. 새는 완벽한 새인데 지금은 멸종된 그런 조류였다. 그런데 깃털이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룡이 그 비늘이 깃털로 진화했다. 파충류의 비늘이 깃털로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 진화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중간 단계가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또 조류와 골격이 비슷합니다. 날개와 다리뼈가 가늘고 속이 비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조류다. 그리고 이제 조류보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은 지층에서 완전한 새 화석이 또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류보다 오래됐으면 더 오래된 그 지층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또 잘 발달된 날개를 갖고 또 날개에 발톱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런 몇 가지 이런 새에서도 날개에 발톱이 발견됩니다. 또 멸종된 그 새, 지금 현존하는 그 새에서 치아는 발견되지 않지만은 그 멸종된 새에서 또 치아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두개골도 파충류보다는 조류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이것은 완전한 그 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보는 것이 그 진화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이 후추나방. 또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나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페퍼드 모스라고 이게 진화의 증거가 되는 이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후추나방은 이제 밝은 색을 띄었거든요. 이게 이제 학명입니다. 비스턴 베툴라리아라는 이게 학명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가 이제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대기가 이제 이렇게 시커먼 색깔을 띠고 그러면서 이제 후추나방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영국 지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공장지대가 있는 곳에는 이게 검은색이 이제 멜라닉스니까 이게 이제 검은색을 띤 후추나방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빈도가 높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시골 오염이 안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 검은색의 나방이 이제 별로 빈도가 높지 않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나무 이제 트렁크인데요, 나무 줄기인데 오염이 되어서 나무 줄기도 전반적으로 좀 거무튀튀하면은 어때요? 이 검은 나방은 잘 눈에 띄지 않죠. 반면에 흰 나방은 눈에 잘 띄어서 새가 이 흰 나방을 더 많이 잡아먹겠죠, 그죠? 검은 나방은 살아날 확률이 높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약간 하얀색으로 바뀌면은
오염이 덜 돼서 검은 나방은 금방 뛰니까 잘 잡혀먹고 흰 나방 여기 잘 보이세요 여러분요? 예전에 제가 잘 봤었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다 이게 흰 나방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가 잘 못 봐서 이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진화의 증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저 자연 선택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자연 선택이 분명히 작동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그 새가 눈에 잘 띄는 나방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캐틀러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 했냐면은 1950년대 초에 이 버나드 캐틀러라는 사람이 오염된 그 버밍햄 그 숲에 그 나방, 그러니까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을 잔뜩 일단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나방 저 날개 뒷면에다가 조그맣게 그 페인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표시를 해놓고서 이것을 이제 나무 줄기에다 올려놨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만히 봤어요. 새들이 잡아먹나 안 잡아먹나.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새들이 와서 잡아먹었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요 나방을 다시 이제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447마리 검은 나방 중 127마리를 다시 포획하였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 검은 나방, 여기 페인트 칠한 나방이 검은 나방이 이 정도 숫자였고, 또 이제 137마리 흰 나방 중에서는 18마리만 포획됐다. 그러니까 이런 비율로 따지면은 검은 나방은 27.5%가 포획이 됐고 흰 나방은 13.0%만 포획이 됐죠. 물론 이제 포획이 안 되고 그냥 어디 다른 데 날아가 버린 나방도 물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 날아가 버린 나방 개수는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 비율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오염된 요 숲에서는 검은 나방은 더 살아남을 확률이 흰 나방보다 거의 2배 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분명히 이제 작동한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년 뒤에 이제 또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도셋이라는 곳에 오염되지 않은 숲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다시 잡힌 검은 나방은 12.5%, 흰 나방은 6.3%. 잠깐만요. 이게 가 포획 됐죠. 잠깐만 이게 숫자가 바뀌었나 이게 그죠? 숫자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근데 어쨌든 이때 결과는 완전히 이제 이게 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흰 나방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게 숫자는 바뀐 겁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이때는 이제 이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아주 정교하게 이제 굉장히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캐틀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가 바로 자연 선택을 지평하는 도구다. 자연 선택이 실제로 일어난다. 따라서 진화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이제 진화가 맞다, 원동력이다. 이게 이제 도약이죠. 논리적인 그 비약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이요. 근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면은 캐틀러의 실험은 분명히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실제로 말이죠. 이론적으로 예측한 그 검은 나방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웨일즈라는 농촌 지방에서 검은 나방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오염이 안 된 것인데 다른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죠? 이제 왜냐면은 그 캐틀러는 굉장히 이제 상황을 단순화시켰잖아요.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고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색깔뿐만 아닌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거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나방을 줄기에다가 그 트렁크가 줄기죠. 줄기에다가 2인조로 이렇게 다 갖다 이제 앉혀놨어요. 그런데 나방은 줄기에는 앉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틀러 자기 인위적으로 나무 줄기에 올려놓고 이제 새들이 잡아먹기를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나방은 되게 가는 가지 밑이나 옆에 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모두 인위적으로 나무 줄기에 나방을 올려놓고 찍은 것입니다. 아까 보여준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성이 이제 이게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캐틀레 실험의 신빙성의 의문을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비록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나방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진화 이론을 정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나방이 나비로 변화된 예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 또는 어댑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진화의 운동력은 되지 못한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죠. 그래서 이제 즉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것은 창조론자들도 기꺼이 인정하는 바죠. 그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즉 생명은 생명체에서만 유래한다. 이제 그것이 결론이 되고 또 무생명체가 진화해서 화학진화하여 생명체로 될 수가 없다. 그죠? 또 자연 선택은 자연계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종의 분화 또는 새로운 종의 생성과 같은 대진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또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죠?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생명체는 원래부터 종류대로 창조됐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몇 구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24절에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딱 10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종류는 이미 딱 정해졌다. 종은 불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다음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139편 이제 이렇게 이게 다윗의 시죠. 그죠? 이게 이제 쭉 이제 보면은 아주 이게 또 놀라운 시인데 그 요 13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기원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그 종류대로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믿어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게 뭐냐?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생명 현상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 발달한 그 과학의 도구로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런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아주 놀랍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제 그를 밝혀낼 참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탐구하는 이제 그러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지. 기껏 연구해서 그러니까 진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적어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자연과학만 얘기하지만은 또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 인문 사회과학도 다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소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가 많이 됐는데 양해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한 저희 생명 모든 생명체의 또한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믿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러한 자연을 이제 바라보면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으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인해서 저희가 참으로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참 저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고 참 저희를 지금도 참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참 저희 아버지 되심을 인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참으로 이제 살아갈 때 주께서 저희에게 참 더욱더 참 용기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참 지식과 그 경륜을 참 저희가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